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모두 12개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면서 대선을 5개월 앞둔 경선 국면이다 보니 이번 국감의 대상은 현 정부라기보다 상대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한 대선의 전초전이 됐습니다. 먼저 야당은 오늘도 여당에선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여기에 맞서 여당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거의 모든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지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붙이자 여당은 국정감사가 정쟁판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간사님이 떼라고 해도 저는 못 떼겠습니다. 안 되지. 고성만 주고받던 국토부 국정감사는 정회만 3차례나 반복했고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후 늦게까지 아예 시작도 못하는 등 거의 모든 국정감사장에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당초 손팻말을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특검 수용 마스크를 쓰고 나와 여론전을 폈습니다.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논의가 되었던 것은요. 피켓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후 들어 가까스로 재개된 법무부,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여당의 1위 주자를 정조준하며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비판하며 윗선 수사를 위한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유동규의 배임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화천대유가 50억 원을 준 명단엔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만 있다고 주장하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귀당의 분들이 다 연관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짐으로다가 다 국민들은 판단이 내실 건데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대선 직전 불거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갈수록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의혹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장모 최모 씨의 경기도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추가로 쟁점화시켰고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맹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물타기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업체는 지난 2014년 말 사업 시행 인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 8개월가량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상 미인가 상태의 공사였지만 양평구는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 직전 새 인가를 내주면서 소급 적용까지 해줬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혜가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시행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해요. 불법으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건. 소급해서 다 해준단 말이죠. 절차가 적절하게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그에 앞서 장모 최 씨가 사들인 농지를 양평군이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해준 과정에도 특혜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와 임야가 말하자면 택지로 바뀌고 그래서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그러면서 토지 차익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불법행위 의혹이 있다면은 그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적기한 조치를.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까지 엄청난 특혜라며 공세에 나서자 윤 전 총장 측은 대장동 물타기라며 반격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의혹 제기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후보 지원 발언 선거 유세 비슷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인가가 끝나가던 2014년 11월은 대구에서 근무할 때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된 인사가 새누리당 군수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행안위에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옛 동업자였다가 법적 분쟁 중인 정대택 씨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를 벗는 절충안을 제시한 끝에
결국 여야 합의로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일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담당했던 개발 1처장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설계한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 파일 속 특혜와 로비 정황을 일일이 추궁하는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지휘 아래 대장동 개발 실무를 추진한 성남도계공 관계자들도 속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개발사업처 한모 팀장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내일은 대장동 사업 실무를 총괄한 개발 1처장 김모 씨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이자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서 성남도계공 몫의 사회이사도 맡았던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부터 주주 협약 등 절차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든 배경과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출석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은 우선 이 회사의 자금 관리와 회계를 담당한 김모 이사부터 오늘 불러 조사했습니다. 회사 설립 자금 출처와 수익금 사용처는 물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경위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가 개발 이익의 25%를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데 이어 실제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녹취 파일 속 정황부터 따져볼 계획입니다. 김 씨가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를 위해 350억 원을 썼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거액의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정면 돌파로 특혜 의혹에 거리를 두었고 이낙연 후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던 이재명 후보는 그 이상의 책임론 공세엔 적극 방어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예측했던 대장동 공공개발 수익은 459억 원이었단 자료를 언급하며 그 12배인 5,500억 원을 환수한 게 배임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환수를 못한 민간업체 추가 수익은 이 후보가 성남시를 떠난 뒤에 발생해 이 후보의 관여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후보가 뭔가 관여가 됐다거나 한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공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여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된 건 민주당의 위기이자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며 이른바 이재명 본선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조금 전 끝난 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도 이낙연 후보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이재명 후보가 적극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각각 대세론 굳히기와 결선 투표행 반전을 노리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대장동 의혹 공방도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투표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당원 투표의 비중이 30%로 늘다 보니 후보들은 막판 당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위는 물론 마지막 4위 다툼이 아직은 예측 불허입니다. 이호천 기자입니다. 오는 8일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국민의힘 2차 컷오프에선
당원 투표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2차 컷오프에는 당원 투표가 30% 반영되고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최종 경선에는 50%나 반영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위장당원 의혹까지 제기한 것도 당신 잡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빚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운 야권 후보인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엄혹한 시절 당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냐, 누가 대통령이 돼야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의 명예를 되찾겠냐면서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당원들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배신자 프레임 극복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과거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리고 오해도 풀어드리고 정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권교체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 4명으로 압축되는 최종 후보의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도덕성을, 원희룡 후보는 정치와 행정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봤고 제 눈에는 환히 다 보입니다. 어디가 맥점이고 어디가 급소인지. 하태경 후보는 홍준표 저격수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하며 강경 보수층을 공략했습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방치하고 내년 대선을 치른다면 그건 하나마나한 겁니다. 이들은 오늘 밤 2차 컷오프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문어발 확장과 수수료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 야놀자 배보찬 대표가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앞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면서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플랫폼 공룡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처럼 강한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몸을 낮추고 사과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진출하지 않고 이미 하던 사업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정말로 커졌고, 숙박 플랫폼 시장의 70%를 장악한 야놀자 배보찬 대표도 출석했습니다. 야놀자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논란은 물론 숙박업소 237개를 직접 운영까지 하고 있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직접 플레이어로 운영까지 한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사항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해 보겠습니다. 예. 제도적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위 표준 수수료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수수료액이 과도해지는, 전체 영업이익이 과도한 업체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처럼 강한 규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해 이들의 수직 계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직접 자기 플랫폼에서 직매입한 물건을 못 팔게 하는 법안입니다. 시장에서의 빅테크의 역할이라든가 중요도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우리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강한 정도의 그러한 그러니까 대응은 아직은 이루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또 다른 플랫폼 기업 쿠팡 강한승 대표는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하면서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던 인사에게 예산을 지원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혐한 정서를 관리하고 재외 동포들의 언론 활동 진흥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활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과 함께 방송하는 한국인 남성. 韓国ムンジェイン政権は一体何をすると思いますか？これは
中国共産党と組んで、韓国もそういう全体主義の方に自分たちが夢見る、描いてきた社会主義全体主義。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이라는 홍영 씨입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주일 공사도 지냈던 인물인데 2003년 퇴직한 뒤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 구구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습니다. 朝鮮労働党のスパイ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プラス中国共産党のスパイだと思います。 그런데 이런 홍 씨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고정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북 대일 심리정보 활동에 홍 씨를 활용한다면서 한 달에 20만 엔, 200여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국정원은 일본의 혐한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의 일부였다고 밝혔지만 홍 씨의 실제 활동은 정반대였습니다.慰安婦のことに関してはこのことはもう終わっていることだし強制連行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関係として明らかなんですね。当然そうだと私は思います。 홍 씨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 씨가 주필을 맡고 있는 일본의 통일일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과 공모한 사상 최악의 디지털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등 극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해외 동포들의 언론 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언론에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의 주장에 함께 동조하고 전파시키는 역할을 해내는 인사와 단체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이 매체는 올해도 외교부에 5만 달러,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올해 안에 미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1980년대 5공화국 당시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인물이죠.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가 20년 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사모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휴양지인 동시에 유럽연합이 지정한 조세 회피처입니다.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씨가 이곳에 페이퍼 컴퍼니, 즉 실체가 없는 서류회사를 세웠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조세 회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에서 유출된 문건 1,190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01년 사모아의 필리핀 국적의 인물과 함께 트라이포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전경환 씨가 얼마 뒤 이 필리핀 국적자와 함께 최소 3개 이상의 은행 계좌도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경환 씨는 50 당시 새마을운동협회 중앙회장을 지내며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비자금이 동생 전경환 씨를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 수사를 벌였을 때도 또 2013년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섰을 때도 비자금 은닉설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씨의 조세 회피처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계좌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조사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면 검찰이 엉터리 조사를 한 것이냐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경환 씨는 지난 2002년 1조 원대 위조채권 사기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2010년 또 다른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17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척추 전문 병원인 인천 21세기 병원의 조직적인 대리 수술 실태를 저희가 실제 수술 영상과 함께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죠. 관련해서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들이 행정 직원들에게 직접 수술 방법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수술복을 입고 환자의 몸을 수술합니다.
충격적인 대리수술 장면이 공개됐던 인천 21세기 병원.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병원 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에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사실 맞습니까? 병원 의사들은 폭로된 동영상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 행정직원들이 메스를 잡은 건 인정하면서도 의사가 주요 수술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병원 의사들이 이 직원들에게 직접 수술 방법을 가르쳤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 원장 3명은 직원 3명에게 척추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부위를 드러내는 수술법을 가르쳤고 이후 직원들은 배운 대로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환자 10명을 상대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고 신경 근처 근육과 인대를 제거했습니다. 시사저널은 또 병원장이 지난 2월 16일에는 직원 중 1명에게 직접 전화해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시야를 확보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부족한데도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를 줄이지 않으려고 직원들과 짜고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를 속인 사기 혐의까지 적용된 이들의 첫 재판은 이번 달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6개월 만에 3,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던 유동성 잔치가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종가는 2,962.17, 지난주 마감보다 1.8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첫 주인 1월 7일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몇 차례 등락이 있었지만 다시 3,0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3월 말 이후 반년 만입니다. 외국인이 6,2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이 8% 가까이 떨어졌고 은행도 6.5%나 떨어졌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출렁인 건 우선 미국과 중국 양대 경제대국발 위험 요인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회사인 헝다그룹의 부도 사태에다 전력난까지 겹쳤습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텍사스유 기준으로 7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진 겁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금리 상승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섰고 다음 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도 곧 자산 매입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산 가격을 떠받쳤던 막대한 유동성 잔치가 이제 끝나간다는 신호입니다. 유동성 공급을 뚜렷하게 줄이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자금의 규모는 향후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현재 개인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돈은 25조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음식 배달앱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식당 주인들이 또 다른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문이 가장 몰리는 시간에 배달앱 측이 거리 제한을 이유로 식당의 주문을 막아버리면서 매출은 매출대로 줄고 재료까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배달이 한꺼번에 몰리면 배달기사가 모자라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찌된 게 그 시간에 기사들도 배달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이상한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김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김밥 전문점. 보통 30여 건씩 주문이 폭주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열려있는 거죠. 배달입니다. 주문. 그런데 오후 6시 20분을 넘기자 갑자기 주문이 뚝 끊깁니다. 단말기에 주문창을 들여봐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냥 6시 20분부터 그냥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돼요.
이상하다 싶어 배달 앱으로 김밥 주문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앱에선 이 김밥집이 준비 중이라고 표시됩니다. 공교롭게도 배달 거리가 길어질수록 주문이 가능한 지역도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혜민 원하는 데는 다 준비 중에 있었어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애들 지금 준비 중이니까. 손님 입장에서 여기는 가격을 안 내고야 되네. 주문이 몰리는 저녁 한두 시간을 놓치면 그날 장사는 끝입니다. 사람들 저녁 먹을 시간이 딱 8시 반까지란 말이에요. 피크 시간에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1km 떨어진 또 다른 김밥 가게. 이곳 주인 역시 단말기에 주문창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저부터도 이제 짜증이 나겠어요. 사실 계속 걸려 있으니까. 아, 이 집 왜 이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최근 이런 날이 잦다 보니 단골들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기 3kg 이상 되는데도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못 시켜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딴 데로 갈아타는 거죠. 저녁 때 주문 대부분이 몰리는 해물탕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가게 문을 닫았냐는 손님들의 문의가 쏟아집니다. 또 전화도 오늘 3통 받았어요. 사장님 이거 안 하세요. 5시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거의 막혀 있습니다. 준비 중이란 메시지가 사라진 시각은 저녁 주문이 거의 끝난 7시 50분쯤. 영업을 종료하는 9시 반 이상 남은 재료를 그냥 버립니다. 가격 폭등으로 어렵게 구한 계란마저 버리려니 속이 상합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힘들어요. 만든 거를 버려야 되니까. 버린 재료값만 하루 40여만 원치. 요즘 하루 매출은 20-3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업체들은 지난 6월 이후 이런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단 한 그릇만 시켜도 빠르게 배달해준다며 이른바 단건 배달을 도입한 시기입니다. 광고는 맨날 났잖아요. 한건 빠른 배달. 그래서 저희는 더 배달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손님이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9월 한 달 A 김밥집에 걸린 주문 제한 횟수와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평균 2시간여씩 20차례, 영업일 기준 50% 넘게 주문을 제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따로 안내드리긴 어렵고요. 연락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업주님. 배달의 민족 측은 주문이 폭주하면서 배달 기사가 부족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해명합니다. 라이더 수급의 문제예요, 네네. 라이더 수급 문제를 왜 업주한테 전가시키냐고요. 현재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따로 조치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배달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주문 자체를 막는 배달앱 업체들. 그런데 그 시각 정말 배달 기사들이 크게 부족한 걸까요? 주문 제한이 걸려있는 저녁 시각. 주변에 대기 중인 배달 기사 2명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거리 제한을 한다는 것은 라이더가 없고 콜이 많다는 건데 근데 콜도 없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네네네. 아예 안 줘요. 아무런 콜이 안 들어와요. 주문 물량을 받지 못하고 대기만 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기사가 배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나한테 멍 때리고 싶은 게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배달 기사들은 배달 업체가 거리에 따라 주문을 인위적으로 막는 건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의심합니다. 먼 거리 배달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멀리서 가면은 배달비를 많이 줘야 돼요. 거의 가게에서 수수료 받는 거 손님한테 배달비 받는 걸로 커버가 안 돼요. 특히 단건 주문까지 다 배달해주면서 이 비용이 급증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불안전한 단건 배달 서비스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시행하여 점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했지만 약관상 배달앱 책임은 없는 사실상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민 측은 라이더를 추가 확보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음식점 피해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모처럼 이틀 연속 1000명대였습니다. 그렇다고 4차 유행의 정점을 찍은 건 아닙니다. 아직 휴일 영향이 끝나지 않았고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재생산 지수는 4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서울 구로구의 한 어르신 돌봄시설, 어르신 등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돌파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며 장시간 머물고 식사와 활동을 함께하며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일상생활 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1,575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2,000명대 후반에서 점점 줄어들며 1,000명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다소 모호하며 주 후반대까지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데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489명으로 전주보다 약 460명 증가했고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도 19%가량 늘었습니다. 저점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특히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더라도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확진자 범위가 1,000명대나 1,000명 이하 이렇게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2주간의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만들어 가야 할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금처럼 모든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지 말고 위중증 환자 위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춘 추적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GPS로 이동 경로를 추적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 자동으로 검사 안내 알림을 보냅니다. 숨은 접촉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확진 혹은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한다든지 또 숨은 확진자들을 조금 더 찾아낸다든지 개인정보가 암호로 처리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동영암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고 뚫려 있는 이동 경선 파악을 통해서 감염 경로 파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이 같은 동선 추적 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역학조사 방식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방식. 마스크를 쓰고 오셨네, 애초에는. 그래서 벗으면서 가서. 그러나 확진자가 누적되면서 역학조사 역량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조사관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200시간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을 완료한 젊은 층보다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 접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빨리 환자 분류를 하고 다른 고위험군으로의 전파를 막아줘야지만 사망자가 줄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 초기 신규 확진 규모가 일시적으로 더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역학조사관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역학조사 개편 방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네, 조금 전 8시부터 만 16세와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희망자만 접종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비만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면 접종했을 때 이익이 크다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1차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대상은 2004년과 2005년에 태어난 만 16세, 17세 청소년입니다.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지는데 접종 시엔 보호자가 함께 가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접종 예약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접종이 강요되거나 미접종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러는 애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때문에 좀 위축돼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정부는 당뇨와 소아비만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시 이익이 훨씬 크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당뇨와 비만, 심혈관과 신경계 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 위험이 2배 더 높다는 겁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휴교가 된다든지 혹은 대면 수업을 계속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습상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접종 쪽의 이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7.4%로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9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 접종 이력 확인이 목적인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해외에서 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격리 면제서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레드카펫 행사도 부활했고 출품 영화도 100%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일상에 가까워진 영화제, 송광모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릴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개막작이 상영될 대형 스크린이 들어섰습니다.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도 영화의 전당을 붉게 물들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명의 위치를 맞추고 제대로 켜지는지도 확인합니다. 개폐막식과 야외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70개 나라 223편의 영화가 초청돼 6개 극장 29개의 스크린에서 현장 상영됩니다.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 인사 등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행사들도 예년의 대면 방식으로 정상화됩니다. 축제 본연의 흥과 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조심스럽지만 위드 코로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국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90%를 넘어선 현재 상황이 영화제 정상화 시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막식은 이곳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방역 상황을 고려해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인 1,200명 정도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대면 축제가 열리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아직까지는 부담감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축제들이 진행돼도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위드 코로나와 영화제 정상화를 모두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 당시 중앙은행이던 조선은행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당시 정부가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근거 자료입니다. 그동안 한국 전쟁 때 소실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사료실에서 처음으로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신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직원 2명이 각자 열쇠로 이중문을 열어야 하는 한국은행 사료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일제강점기 전후 조선은행 자료 197점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선은행이 1947년 작성한 40장 분량의 대일 배상 자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대출금과 가불금, 예금과 부정지출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본인 관리들 책임자가 상여금이라든지 위로금, 퇴직금 이런 명목으로 본금을 부정 지출한 거죠. 관용 물품을 사고 일본인 관리들의 관사를 짓는다든지. 이 자료는 1949년 광복 이후 정부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했던 대일 배상 요구조서의 근거 자료 중 일부입니다. 일본은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한국 전쟁 때 소실된 걸로 알려졌던 그 근거 자료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얼토당토한 내용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실증과 논리를 토대로 대일 배상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1860년대 어음을 모아둔 휘고. 조선은행 일본인 지점장들의 인장.
해방 직후부터 3년간 주요 사건 사고를 기록한 상황 일지에선 당시 정치 경제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북이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평양 지점이 연락 두절됐다. 조선은행권을 법화로 인정했고 미군정에서. 한국은행 사료실에 봉인돼 있던 이 자료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알걸 뿐만 아니라 아픈 역사일수록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자료들을 내년부터 별관에 전시하고 한국은행 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오늘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효성중공업 창원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700kg에 이르는 부품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3년 전 정년 퇴임을 하고 기능 계약직으로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효성중공업 창원 상공장.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대형 모터를 만드는 중량물을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끌어올렸던 크레인의 줄은 늘어져 있고 작업장 주변은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700kg에 이르는 프레임이 63살 A씨를 덮쳤습니다. 어깨 부위가 프레임에 깔린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중량이 깔렸다고 신고 들어왔고요. 가니까 자체에는 구조는 된 상태고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에서 현장에서 빨리 응급 처치해가지고. 당시 A씨는 프레임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임 아래에 이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고정하는 줄의 한쪽 고리가 풀리면서 1.2m 높이에 있던 프레임이 떨어진 겁니다. 작업자 쪽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작업자가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 넘어진 이유가 뭔지 우리가 탄력한 이유가 뭔가. A씨는 이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018년 정년 퇴임을 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능계약직으로 같은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측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조사에 협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이걸 방관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왔던 페이스북. 공교롭게도 오늘 전 세계에서 6시간 동안이나 서비스가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설정이 바뀌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는데 이딴 악재로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전 세계 이용자 30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모든 서비스가 6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메신저까지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주가는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접속 오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페이스북이 돈벌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방조하고 있다고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가 방송 인터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일했던 데이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이 가짜 정보와 혐오 게시물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추천하는 게시물들이 10대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Facebook has realized that if they change the algorithm to be safer, people will spend less time on the site, they'll click on less ads, they'll make less money. 페이스북의 경쟁 회사인 트위터에는 페이스북을 조롱하는 글이 넘쳐났는데 사실 트위터도 다를 건 없습니다. 가짜 정보 확산뿐 아니라 때로는 범죄에도 이용됩니다. 유튜브 역시 조회수를 앞세운 가짜 동영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소셜미디어가 사람을 죽인다고 했던 백악관은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Our effort is going to be continue to support fundamental reforms, efforts to address these issues. Obviously, that would be up to the purview of Congress. 미국 의회는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낮에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되고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 남성은 숨진 피해자의 가족이 진행하는 게임 방송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범행 직후 다세대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지역이 아닌 경기도 거주자로 숨진 피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획도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의 발단은 온라인상에서 비롯한 시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인터넷 게임 방송 진행자였는데 숨진 남성은 채팅방에서 진행자에게 후원금을 많이 보냈던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쯤 범인이 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해 진행자에 의해 강제 퇴장당하고 15일간 접속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아이디까지 만들어 채팅방에 다시 들어왔고 차단을 풀어달라고 진행자에게 며칠 동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바로 전날에도 실시간 온라인 방송에 참여해 욕설을 했고 복수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진행자의 가족인 숨진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출근하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은 중국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이었는데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 2명이 길을 걷던 여성을 막아 세우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공무원이 사칭했던 이 남성들은 차에 탄 뒤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협박을 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여성의 집에 들어가 현금 23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곳에서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진 중국인 여성은 차량 안에 갇힌 지 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피해 여성은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2주가 지나서야 경찰을 찾았습니다. CCTV로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A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고 같은 날 오후 서귀포에서 공범인 중국인 B씨도 검거했습니다. 무섭죠. 많이 무섭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잘 안 다니고 낮에도 잘 안 다녀요.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남성들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미리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중국인들을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신분의 피해 여성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국에 9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 업체 회장은 직원을 때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PC 앞에 앉아 업무를 보던 직원의 뒤통수를 툭 칩니다. 전국 90여 개, 수도권 매장만 50곳을 넘는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김모 회장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이 직원이 동료들과의 대화방에서 연장 근무와 출장이 너무 많다, 퇴근하고 싶다고 말한 걸 보고 때린 겁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제 머리를 때리고 사무실로 불러서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이랑 뭐 갤러리 이런 거를 다 보고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지난 2월 회사를 나온 이 직원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김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이 직원을 포함한 퇴직자 6명은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노래 주점을 관리하는 업무 속성상
지시에 따라 수시로 연장 근무나 야근을 했는데 모두 합쳐 9억 원 넘는 야근 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김 회장이 시키는 것만 해요. 자기랑 같이 매장을 가재요. 되게 많잖아요. 무조건 밤을 새요. 그러고 나서 11시에 끝나잖아요. 3시에 나오래요. 김 회장은 직원을 때린 점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뒷동산 하나 때린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욕하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임금을 못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든 임금을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지급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벌써 12일째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황동혁 감독을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서 인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즌2 제작 계획은 없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던 게임은 이제 전 세계에서 즐기는 놀이가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제작진끼리 농담으로 하던 얘기가 현실이 됐다며 신기해합니다. 달고나 뽑기가 유행할 것 같다. 뭐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농담들을 했는데 가격이 뭐 몇 배가 뛰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앞서 남한산성, 도가니 등 영화를 만들었던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9회분의 드라마로 만들어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소재와 표현에서 자유로웠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떤 상업적으로 금기시되었던 그런 소재들을 더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또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만들 계획은 없을까? 잠입한 경찰 준호라는 인물과 그의 생사 여부와 그리고 이 게임을 중간에서 관장하는 프론트맨이라는 그 가면을 쓴 남자, 아마 시즌2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나 아직은 구상뿐, 구체적 계획이나 제작 일정은 미정입니다. 기대치가 너무들 올라가서 실망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들며 이가 6개나 빠졌다는 황 감독. 그는 오징어 게임의 자발적 참가자들처럼 또다시 창작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성범죄자가 주변으로 이사를 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런데 울산의 한 지역에서 성범죄자들이 단체로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우편물이 발송이 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기숙시설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최근 성범죄자 고지 정보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5명이 같은 동네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걸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행 수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던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 5명 중 4명의 주소가 모두 같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왜 여기 모여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문제의 주소는 법무부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기숙형 복지시설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시설에서는 최대 29명이 최장 2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출소자들에게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라는 간판뿐이고 고지정보서에도 출소자 기숙사라는 설명이 없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일차원적으로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불안하고. 성범죄 고지정보서를 발송하는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국의 출소자 합숙시설 주소지를 우편물에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 이제 4년 뒤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일단 교사진도 강의실도 부족해서 학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간의 벽을 허무는 공동교육과정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지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지만 각기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섭니다. 각자 학교에서 하교한 뒤 다른 학교 교실에 모여 추가로 듣고 싶은 선택 과목을 배우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미국 식민지 시기를 배우는 세계사 심화과정. 이에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유럽인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대학 강의처럼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고 선생님의 설명도 듣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참여하는 수업이 돼서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만들기 힘든 심화 과정이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됐는데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도입됐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도 많았고 제 진로와 연관이 많기도 했고 하필이면 또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이라서. 또 다른 고등학교에는 4개 학교의 고3 학생 10명이 모였습니다. 체대 입시를 앞두고 개설된 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실제 실기 시험에서 쓰는 고가의 전자 측정 장비로 기록을 재고 전공 대학생이 수업을 도우며 입시 준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약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준비한 선배들이 합격한 사례도 보고 그런 경험들을 알려주면서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공동교육과정은 올해 전국적으로 2,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 학점제의 안착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SSG의 추신수 선수가 시즌 20호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프로야구 역대 최고령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의 하늘빛이 확연히 다른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는 지역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이미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진 영동지방은 오늘 밤 사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서와 경기 북동부 또 경북 동해안 지방에도 10에서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10mm가량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10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우셨죠. 오늘로 사흘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가 오지 않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9도, 제주 28도까지 올라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대구는 오늘보다 6도가량 낮은 24도, 서울도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북부의 비는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5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